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책 사람이 사람에게 304회 낭독회 2014에서 2023 선집 중 시 오래 달리기 한여진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던 속보를 듣다가 시속 36km라니 그건 얼마나 빠른 걸까 싶었다. 나는 1시간에 겨우 3km를 움직일 뿐이라서. 독서실에서 버스 종점에서 올리브영에서 이디야 카페에서 종종 너를 놓쳤다. 텅 빈 고가도로를 건널 때 순간 말을 걸어오는 너는 그냥 내 기억인 거야? 나 좀 잡아줘. 낑낑대며 팔 한쪽을 내민다. 말려 들어간 옷이 싫어서 겉옷을 입기 전 우린 서로의 소매를 잡아주었었는데 어떤 것들을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도로 위에 세찬 바람 불고 잡고 있던 내 소매 놓치고 눈 감았다. 뜨고 나니 내가 없어 두리번거릴 때 너를 사방으로 찾아다녔어. 태풍 뚫고 눈보라 헤치고 깊은 골짜기 넘고 어두운 숲속에선 눈을 감고 무거운 기억들 잠시 접어두고 그렇다면 이런 건 어때?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 위로 차들이 스쳐가던 모습, 서로의 입모양을 바라보며 들리지 않는 말들을 짐작해보며 그러다 하나가 웃으면 다른 하나도 웃게 되고 어떤 것들을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시속 3km의 속도로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너에게로. 이 시는 2021년 7월 26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현장에서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걸어온 걸음들 중에 외로웠던 싸움 중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철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월호 기억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첫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살육합창단 2개의 세계. 눈을 뜨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이런 일들이 낯설기만 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 내게서 멀어진다. 한 장에 매달려 오늘 산다. 붙잡아줘.
쏠 기만하다 천번 만번을 질러도 내 심장은 강철처럼 되지 않나. 나는 위태롭게 걷는다. 외롭게 걷는다. 내가 있는 세계, 내가 있는 세계, 있는 세계 그 세계는 붙어 있고 두 세계는 너무 멀다. 눈부시게 웃는 내 사진 한 장에 매달려 오늘 산다.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너의 사랑만이 날 살게 해. 네, 오늘은 은정 엄마가 다른 일정으로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10월 20일 KBS 뉴스 방송 이번 주 끝난 세월호 공소시효 진실규명 계속 관심을 주말엔 이호준 기자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 시스템으로 단죄하는 게 더 이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 10년 6개월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 7년과 2018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3년 6개월을 더한 겁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멈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갈래 재판, 대부분 무죄 혹은 사면. 세월호 참사의 형사 재판은 크게 1. 침몰 원인 2. 구조 실패 3. 특조위 방해 세월호 보고 조작 4. 유가족 불법 사찰 등 네 갈래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선원들도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부분 무죄를 받았거나 유죄를 받아도 사면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9명에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조위 방해 세월호 보고 조작을 다투는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활동을 방해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1심과 2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금 7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지영관 등 국군 기무사 사령부 인사들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 특사 등으로 통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네, 은정 엄마 대신에 최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무능무책임으로 참사 진상규명에 계속 관심을 세월호 참사 형사소송에 참여했던 류하경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수사는 소극적이었고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보수적으로 범죄 여부를 따져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하경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 청와대 인사들은 직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무죄가 났다면서 무죄가 연이어 나오면서 피해자들로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낙담했지만 한편으론 진실규명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임경빈 군 민사송소 해경지휘부 책임 인정. 해경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해 형사재판에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1 단독 부장판사 김승고는 지난 6월 10일 고 임경빈 군의 부모가 해경지휘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임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고 임경빈 군을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이송되도록 지시하지 않아 무려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순환구조법에서 정한 신속 이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민혜 변호사는 법원의 해경지휘부 3명의 개별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임경빈 군의 이송 지연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인정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경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나온 판결에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은 이후 유족과 국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료 없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 진상규명 필요. 임군 유가족들은 1심을 이기고도 항소를 포기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가족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료를 취합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그대로 남았다며 이에 대한 답을 유가족들은 여전히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임경빈 군 항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국민 항소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님이신 김만권 교수님
교수님과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곤입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직업을 앞에 뭐 소개는 드렸지만 사실은 책을 쓰는 작가가 원래 제 직업입니다. 네.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 여기 이쪽 찾아오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예, 뭐 찾아오는 길은 전혀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네. 그냥 오는 길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냥 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거의 뭐 다 2시간 걸리니까 그냥 네, 맞아요. 평균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2시간씩 걸려서 서울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고 꼭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2014년 4월 16일 같은 경우는요, 뭐 저한테는 조금 기억이 많은 날입니다. 사실은 아침에 제가 이제 그때 귀국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나가고 있었을 때거든요. 유학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그때 제가 이제 용인에 있는 한 대학에 강의를 나갔는데 강의 바로 전에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다행히도 전원 구조 소식이 떠 있었고 아 다행이다라고 하고 이제 3시간 수업을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3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랑 같이 제가 거기를 이제 그 3시간 수업 끝나고 난다 학생들하고 다 이제 뭐 뒤에 우리가 뒤풀이 하자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학생들하고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생중계로 그걸 보게 된 거였죠. 근데 사실 그때 그 식당에 들어가서 학생들도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좀 제대로 알게 되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서로 좀 다 당황했던 학생들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1시간쯤 지나면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예. 그때 저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4월 16일 하루가 정말 저한테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아이들은 많이 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예. 네. 2014년 4월 16일 하면 그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는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경험한 또는 느끼는 사회적 재난 참사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대응 자체가 제대로 뭐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무것도 수정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이제 바뀌지 않는 네.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에서 똑같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애도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애도에는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되죠. 사실 이제 그 뒤에 남은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중에 제일 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는 떠나보내야 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채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사회적으로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세월호 때도 하지 못했고 지금 이태원 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진실에 기반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법적 처벌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법적 책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치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막을 의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정치적 대표자를 선발하고 그리고 그들을 국회로 보내고 대통령으로 뽑는 어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국민의 보호라는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 의무 그리고 정무적 의무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다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정부적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제 지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도 다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업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가장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을 정도였죠. 그러면서 아무도 사실은 처벌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세 번째로 이제 이 사회적 애도에 필요한 게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다짐과 예방이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호에서 약속이 이제 지켜지지 못한 게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진실도 밝히지 못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참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이 세월호 이후에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태원 이후에도 이제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일들이 다 유가족들의 의무로 넘어옵니다. 네. 유가족들의 일로 넘어오고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이 일을 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 그리고 삶을 사실은 거기에 다 쏟아 넣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애도에 필요한 과정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세월호뿐만 아니라 세월호도 사실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세월호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태원을 통해서도 다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방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만큼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제 이 일에 우리가 많은 노력과 예산 그리고 주의를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법적 책임을 계속 물어왔는데 그거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고 그다음 그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법적 책임이 없으면 네. 정치적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적 책임을 물어서 법적 책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 없네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라서요. 우리가 모든 대표자들을 뽑을 때 그 대표자들이 항상 첫 번째 가져가는 의무가 나를 뽑아준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네. 사과 이런 네.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동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책임진다라는 말 자체가 저희들이 흔히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말 자체가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응답하다. 그러니까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다, 응답하라는 뜻인데 그 대응과 응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저희들이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읽었듯이 공소시효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있는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될까요? 이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공소시효도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말은 많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시효를 두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네. 대한 문제를 충분히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가나 공권력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네. 공소시효를 두면 안 된다. 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우리가 공소시효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소시효가 원래 7년. 네. 그런데 이제 뭐 참사 조사위가 조사하는 기간 3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나마 10년 6개월 정도 왔는데 그나마 이것도 종료가 되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라는 거. 예.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저린 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 공소시효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서 낱낱이 기록하는. 네. 예.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예. 어떤 하나의 기록의 역사적 기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남겨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기가 맡은 안전이나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어떤 기록을 통해서 남겨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단지 기록만 남는 게 아니라요. 그 기록을 많이 공유하는 것, 그렇겠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것들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 외로움의 습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외로움의 습격을 통해 요즘 20대의 이야기를 풀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외로움이란 어떤 네. 것일까요?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외로움 그러면 이걸 좀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심리학에서는 이걸 그냥 심리적 현상으로 다루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치학 쪽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단순하게 뭐 그런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특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호소할 데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는 이제 상황을 저희들이 외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외로움이 널리 퍼져나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각자 도생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알아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가 세월호를 돌아본다면 세월호 사태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무능, 사회적 도움 체계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 어떻게 보면 고호 체계 이런 것들의 부재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었고 참사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각자 도상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거기서는 왜 국가가 그리고 어떤 어른들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못했고 사회가 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세대 사실은 우리 지금 20대들이 세월호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 세대가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 그 각자 도생의 시대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20대들 지금 사실 제가 뭐 학교에 있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좀 불안정합니다. 늘 쫓기면서 살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서로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돕는 일이 자기를 해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조금 극복해서 조금 뭔가를 바꿔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외로움의 습격을 통해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책을 저도 다 읽진 못했지만 조금 이제 읽어 가는 중인데요. 거기 보면 젊을수록 외롭다. 그리고 1인 가구일수록 외롭다. 또 일정 소득 이하일수록 외롭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소득이 외로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소득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저희들이 뭐 단언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여러 통계들을 들여다보면 여기 제가 인용한 통계에서도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 네. 외롭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일정 소득 이상으로 올라가면 외롭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그냥 비슷비슷한데 외롭지 않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외롭지 않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소득이 높아가면 그 범위가 거의 3배에 이르거든요. 외롭지 않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과 외로움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외로움의 대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저희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가치관 조사 같은 걸 하면 네. 이제 여전히 많은 선진국에서 막 그것도 물질화되어 있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가족이나 건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돈인 경우가 많아요. 1위가. 예, 1위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 사람이 뭐 욕심이 많아서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사회가 점점 외로워지고 있고 스스로 홀로 버텨야 되는 시간, 도움 없이 버텨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움 없는 시간, 홀로 버텨야 되는 시간에 나를 그나마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소득이 크면 뭐 풍족하고 조금 삶이 여유로워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우리가 그 소득이 좀 높을 때 타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조금 네, 생기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소득이 낮을 때는 타인을 돕고 싶어도 돕는 일이 좀 상당히 좀 어렵고 왜 자기 생계 네. 문제 맞아요. 좀 일단 그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타인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일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요즘은 또 돕는다라는 것들이 물질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도울 기회가 잘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최근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빈곤 혐오 현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빈곤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현상 빈곤한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 살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 빈곤에 처해 있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밀려나고 그리고 결국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점점 더 이제 빈곤할수록 처지가 어려워지는 게 뭐 사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그 책 외로움의 습격을 통해 그럼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저는 분명 기성세대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외로움의 습격을 쓰고 20대 그리고 2030 그리고 10대들에게 좀 주목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세대들에게 주목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뭐 많은 걸 들여다보면 지금의 40, 50대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또 통계적으로는 지금의 50대들이 가장 풍족한 세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가장 풍족한 세대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유 있는 세대들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이 각자 도생하는 이 세대들의 아이들이 정작 누구 세대들의 아이들인가 하면 그 가장 풍족한 그렇죠. 세대들의 네.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관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세상은 알아서 살아남는 거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을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일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저도 그 50대의 세대입니다. 네. 네, 저도 그 50대 세대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조금 돌이켜보자. 그리고 그 각자 도생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에서는요, 아이들이 서로 노트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 네, 노트도 보여주지 않고요. 노트도 빌려주는 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건 결국은 뭐 다 성적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ABC가 한 뭐 1점, 2점 차로 딱 갈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점수들이 갈려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친구들 자체가 경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을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다 자기 친구들도 죽을 똥 살 똥이라 이게 도와달라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도와달라는 말이 상당히 부도덕한 말로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의 이런 처지를 만든 상황 그런 상황에 넣은 책임이 있는 세대가 또 우리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저희 50대들 이제 이 세대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 자식 세대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잘 살았어야 되는구나. 50대들이 정말 잘 살고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갔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잠시 교수님이 신청하신 곡 그걸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신청하신 곡 저 임영주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네.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잊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교수님,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론부 장관이 임명되었다지요? 아, 예. 네네. 이게 2018년 1월에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외로무 장관이 임명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니스터는 장관인데 네. 영국에서는 이게 차관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차관이 임명되었던 건데 이제 그런 차이를 모르고 이제 보도에서는 장관으로 이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차관이라고 해서 그 의미는 퇴색한 건 아니었어요.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영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좀 그 이전부터 대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하원 의원인 조 콕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 하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하원 의원이 이제 영국이 너무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도움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게 이제 초당적 협력체가 만들어져서 조콕스 외로움위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쪽은 위원회를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이 조콕스 의원이 2016년에 그 영국이 브렉시트 이제 일어났을 때 그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암살을 당했어요. 그 찬성을 하는 쪽에. 그런데 사실 그때 영국에서 그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 소위 고립된 계층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 조콕스 위원이 진짜 걱정했던 거 뭐냐면 그렇게 외로워진 사람들이 폭력화되는 것. 그렇게 외로워진 사람 어쨌든 고립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이제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다가도 이제 터져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고립된 사람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내놓았었는데 이제 이걸 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해결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조콕스 의원이 걱정했던 계층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국 사회도 이 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로 이제 조콕스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서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 보고서가 첫 번째로 권유했던 게 외로움을 관리할 리더십을 임명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명했던 거고 그 이후에 협력 부처가 만들어서 외로움을 측정할 지표를 만들고 부처 협력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외로움 정책을 실행할 예산과 재정 정책을 다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딱딱 3단계로 제안이 왔는데 이 세 개를 다 받아요. 영국 정부가. 이거 2년 만에 다 그걸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가십거리로 임명된 게 아니라 영국 내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차원에서 임명이 되었던 거고 실제 그래서 2021년에 일본도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도 좀 이 정책을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심각해져 가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이게 통계적으로는 정말 우리도 좀 심각하고요.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많은 이제 그 복지 단체나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 사회적 고립 네. 그리고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서울복지재단에 계시는 한 분으로부터 그냥 네. 들었던 말인데, 네. 서울시가 외로움부 설치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이고요. 네. 그냥 관심이 있다라는 정보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교수님, 여기 안산 하면 세월호 참사가 떠오르시죠? 그것 말고도 안산 하면 어떤 곳으로 느끼시나요? 뭐 안산은 여기 반월 국가산업단지 뭐 그리고 네. 사회국가산업단지 같은 곳들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적인 도시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 좋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안산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중요한 샘플이 아닐까,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어차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수많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세상이 곧 이제 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산은 그냥 저를 부끄럽게 하는 도시. 그리고 그냥 예, 제가 저도 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쩌다 보니 뭐 저도 아주 늦은 나이에 유학이 끝났고, 그리고 늦은 나이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좀 늦게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결혼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나이가 그때도 이제 이미 43, 4 넘어가고 있어서, 나는 그냥 결혼은 글렀나 보다. 아이는 나의 아이는 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 제 교실에 다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얘네들이 이제 내 조카들이 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정말 내가 부모 나이가 되고 내 연령대 아이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 사태가 생겨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이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도 국가가 지키지 못하니 니네들이 스스로 잘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무책임한 말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선생인데 당연히 나의 책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학생들을 모두 나의 아이들로 만들어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제자들은 행복하겠어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냥 성적 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 나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외로움이 많은 사회에서 이 공동체라는 게 잘 형성되면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공동체란. 실제로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공동체의 성공 사례를 찾는 것보다 실패 사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고요. 그리고 정말 공동체라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이익에 대해서 합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가능한 공동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외로운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사실 경청 공동체가 아닐까. 경청. 예, 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고 할지라도 들어주는 일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들어주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남들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할 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들어준다라는 건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건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주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면 엄청 멋지겠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면 네. 저희 독일에 계시는 한국 철학자인 한병철 선생님께서 타인의 추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청은 항상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메아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스를 사랑한 요정의 이름이 에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다 음성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외부의 목소리가.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타자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타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공동체, 그런 경청 공동체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경청 공동체.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께서 또 그리고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이걸 통해서 바라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 예. 좀 잠깐 해주세요. 이 사실 새로운 가난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가장 이제 아이가 이제 2018년쯤에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아이가 3살 되는 무렵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3살 정도 되는 무렵이었죠. 들어올 때 만 2살 네. 갓 넘었던 무렵. 그런데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외롭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저도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얘가 살아갈 세상이 디지털 세상일 텐데 그러면 이 디지털 세상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이 디지털 사회가 소수에게 부를 몰아주는 속성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소수의 부자들 그리고 다수의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깝게 저는 이제 디지털이 그렇게 격차를 서로 벌이면서 이 디지털 격차가 특징이 풍요 속의 빈곤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빈곤할 때 빈곤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세상은 풍요해 보이는데 내가 빈곤한 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 속의 빈곤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고 그리고 이 풍요 속의 빈곤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세대의 마음 상태, 문제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새로운 세대들의 가치관이 다 능력주의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저는 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걸 말하고 싶었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안전한 사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그걸 만드는 게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소수가 성공할 거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을 불행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도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면 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은 어쨌든 글 쓰시는 작가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어느 것이 더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글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글 쓰는 작가가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쓰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뭐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세월호 때문에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냥 대학에서 아이들하고 강의하는 시간 강사였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 목소리도 없는 사람, 신문 지면에 글 한 줄 실을 수 없었던 사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고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이름을 얻어야겠구나.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해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쓰는 것 자체는 저한테 목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냥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엄청나게 바꾸는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하나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 경멸받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의 존엄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목소리 하나 정도를 보탤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원했던 거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작가가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시간이 다 돼 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원 FM에 나와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사실 이제 오기 전에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을 때 이제 질문 하나가 안산은 어떤 곳인가요?라는 질문이 네. 사실 너무 울컥울컥하게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거기에 사실 이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게 안산은 내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곳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했는데 네. 아직은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고 아유. 그래서 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늘 부끄러운 마음 그게 지금은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자꾸 목이 메는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제가 여러분께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냥 주변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아이들을 좀 살펴보고 그 아이들에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 잘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말씀 옆에서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옆에 그 아이들 등 한번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이들 옆에 앉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하나만 전합니다. 예. 네, 먼 길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그 책임감 있는 책임지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서 앞으로 우리는 생명 존중 안전사회에 나가는 길에 네,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네, 1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19일날 생명안전공원에서 시민문화제 어서와를 진행했는데요. 저 또한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안산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정해졌고 안산시에서도 생명안전공원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했기에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만을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완공되는 날 우리 아이들을 데려온 날 또 한 번 시민들과 함께 거기서 거대한 시민문화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단원 FM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자우림의 21, 25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